네, 안녕하세요. 미술가 강민성입니다. 오늘도 최근 영상에 그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 질문을 그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유튜브 올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하신 질문이 꽤나 다른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한때 이런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고요. 물론 여전히 고민 중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를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을 굉장히 길게 써주셨어요. 타대 조형학부에서 2학년 하고 있고 이번에 예종 입시를 다시 준비하고 계시나봐요. 그래서 이분이 미술가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리고 미술가의 역할이 무엇일까, 또 미술 작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작업을 할 때 본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작가로서의 어떤 조건에 좀 미흡한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미술가로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까지 물어주셔서, 근데 저는 이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영상 그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한데, 제가 항상 당부를 드리는 거는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당부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스스로 존중해주고 하는 게 또 미술가로서 물론 되게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어주시고, 만약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정당하다, 뭐 그럴듯하다 하면은 받아들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저 의견이랑 달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받을 거는 받아 가시고, 뭐 나랑 안 맞는다 하는 거는 알아서 잘 필터링 해서. 근데 그것은 저의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모든 거를 볼 때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는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물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시대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특히나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딴 얘기를 해버렸는데, 일단 저는 이분이 그
다른 학교 조형학과 2학년을 학부를 다니고 계실 때 굳이 왜 한예종 입시를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지,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글쎄요. 이제 그쵸. 분명 이분도 아마 입시를 하셨을 때, 이제 고등학생 때나 뭐 N수를 했다면 N수 때 입시를 하셨을 때 본인이 원하는 학교, 지망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뭐 한예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종을 준비를 하는 거고, 뭐 그건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입시를 할 때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이는,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나이에 대한, 그러니까 나이 값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에 해당하는 무언가의 성과를 내거나 그거에 대한 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저는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외국을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보고 듣고 뭐 읽고 한 거를 통해서. 근데 그 입시생 때는 나이가 어쨌든 간에 뭐 나이가 많은 입시생이 있을 수도 있죠. 저처럼, 저의 예전 모습처럼. 근데 입시생은 입시생의 바운더리 안에서밖에 세상을 못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부 때는 그 학부생의 바운더리만큼, 물론 입시생보다는 더 넓어지겠죠. 그런 바운더리로 세상을 보는 것 같고,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는 또 그만한 바운더리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이제 한예종 너무 가고 싶다, 자기는 거의 꿈의 학교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본인 스스로 한번 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가고 싶은 게 나의 작품을 하고 싶어서 그 학교가 수단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간다면은 적극 환영이고, 나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제가 이분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정도의 생각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학교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 주변에 동료들도 있고 한데, 뭐 학교에 뭐 먹칠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대학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결국에 미대는 자기 작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나중에 뭐 대학이 어디가 됐던지 간에, 물론 그거는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들은 걸로는 그런 대학이 그 작가로서의 진출 처음 할 때, 그때는 뭐 이 어느 대학이냐 뭐 이런 거가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취업할 때처럼. 근데 사실 결국에는 자기 작업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게 미술가인 거거든요. 근데 어느 대학이라고 해서 작업이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저도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뭐 한국의 유명한 국립예술대학 예술가를 꿈꾼다면 그런 학교, 약간 이런 좀 저도 피상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생의 입장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이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그 마음이 무엇일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환상은 없다. 그리고 그런 환상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 작가가 작업을 하는 일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미술가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 이 부분은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진지한 미술 작가를 생각을 한다면, 진지하게 미술 작가를, 난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이런 진지한 생각이 있다면 미술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계속 스스로한테 던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찾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론 학문도 이제 뭐 어떤 본인이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분이 질문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 본인마다 다 미술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어떤 작가 상을 꿈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일단 도움을 조금이라도 이런 의견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 의견,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 부분에 항상 의문이 있는데, 미술가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신 질문이랑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제가 미술가로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냐, 그거랑 같이 연결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의 전제를 저는 약간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회화 매체를 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와 나를 분리시켜 놓으면 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생각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림이라는 거와 저는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건데, 제가 메시지를 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졸업 전시를 위한 심사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저의 그림의 그 작업의 주요 내용이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허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부정 에너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에서 뭔가의 모티브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무 관심이 가는 거에 모티브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물론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작업이 저는 약간 부정 에너지의 모티브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상태에서의 부족한 아마의 문제의식이었겠지만,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지금도 뭐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회화 작품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림 작품으로서의 그림을 봤을 때, 저는 그 그림 안에 이미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결 더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이컨의 회화론,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미술 작가의 회화론이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거를 명확하게 그 작가가 이렇게 짚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많이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을 한번 찾아보면 이 인물들이 회화 그 캔버스 화면 안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그러니까 한 인물만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여러 인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관계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기보다는 각각 서로 다 같은 화면 안에 있지만 서로 다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베이컨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성을 하는데 그게 구성적이게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말이 이해가 되실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캔버스 화면이 있으면 그 네모 화면에 인물 4명을 예를 들어 내가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이 인물 4명이 뭐 2명이 싸우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그 2명을 말린다든지 뭔가 이런 이야기가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 인물 4명의 어떤 관계 설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또 메시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부정을 했던 거예요, 베이컨은. 근데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베이컨이라는 작가가 그걸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이미지, 그 다음에 너무 한 화면 안에 포화된 이미지가 그 그림과 그 이미지의 에너지와 힘을 약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한 화면에서 어떠한 하나의 대상, 그러니까 최소화된 대상을 얼마나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그런 목표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시에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쓴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 사실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크롭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여러 대상을 배치를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단일한 대상을 일정 부분을 이렇게 크롭을 해서 제시하는, 물론 거기에 붓질의 스트로크나 색채나 뭐 이런 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화면을 구성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화가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화가들의 이마,
이마 부분을 이렇게 크롭을 해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왜 화가들을 크롭을 해서 그렸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왜 하필이면 수많은 부분 중에 이마를 그렸느냐,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 다 얘기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뭐 제 그림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이마가 잘려져서 요 이마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마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마라고 하니까 이마였어 라고 되고, 뭐 동굴벽화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동물 그려놓은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이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나름인 것이고, 물론 저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그렸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질문 주신 분의 이런 그 의문은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의문이지만, 저는 의도와, 그러니까 미술가로서의 의도와 메시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도는 거의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현재로서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모든 미술가들이, 진지한 미술가들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하고 작업을 하진 않는다는 거야. 이 말이 제가 얘기를 함과 동시에 바로 이해가 된다면 작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보셨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느껴보신 분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해가 될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전혀 생각 못했던 지점이라면. 근데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런 질문하신 분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더 작업을 해보세요. 실제로 만들고, 그림이라면은 그려보고 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고, 뭐 전시가 있다면 뭐 전시도 해보고, 뭐 과제전이든 학교에서 하는 과제전이든 뭐든, 뭐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나 뭐 작업 설명도 써보고, 교수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동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물론 눈치가 빠르고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은요, 미술보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서 유튜브를 찍거나 아니면 그냥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미술보다. 굳이 내가 메시지를, 어떤 사람한테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왜 미술을 하겠어요?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미술이라는 거에 언어와는 다른, 제가 쓰는 이런 의사소통, 전달,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언어와는 다른 어떤 본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고민을 하는 게 미술가의 고민이다 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매체마다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회화, 그림을 그리는지 아니면 영상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뭐 사진 매체로 하는지,
퍼포먼스를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그걸 혼합해서 하는지 여러 가지 매체가 있겠죠. 본인이 선택하는 그 매체에 따라서 그 매체가 더 유리하게 다룰 수 있는 어떤 내가 미술로서 다루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그 자기가 선택한 해당 매체가 더 유리하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미술가들. 그러니까 내가 미술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A4 용지 한 장으로 전부 다 그게 담아지고 설명이 되면 이게 필요가 굳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뭐 제가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미술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바는 그거예요. 언어가 담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언어라는 것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말을 잊지 못한다. 뭐 내지 말로는 차마 다 할 수 없는 뭔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도 사람이 발명해낸 거거든요. 어떤 틀이고 어떤 체계인 건데 그 언어라는 매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매체가 다룰 수 없는 어떤 부분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게 예술인 거고 그 중에서도 조형 예술인 미술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또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뭐 모더니즘적인 발상일 수 있지만 전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물론 아직도 공부를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얄팍한 제 지식에 기반해서 지금 현재까지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모더니즘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 그 자체가 동시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기서 다룰 만한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미술도 물론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미술이 꼭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셔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현대로 오면서 더더욱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미술사 수업도 듣고 하겠지만 그 미술사를 대학에서 듣는 수업도 의미가 있죠. 물론 그거 열심히 들으면 좋지만 어느 순간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미술사 공부가 필요하겠다 는 게 확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좀 약간 파고들듯이 자기 작업이랑 계속 연결 지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특히 그 현대미술 쪽으로 넘어오면서 미술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미술이 꼭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구나. 아닌 미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클래식처럼 미술사 책이
클래식처럼 얘기되는 미술사 책이 고전처럼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잖아요. 근데 그 서양 미술사라는 책의 기본에 깔린 전제가 미술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미술가들만 존재할 뿐이다. 요 언급이 책에서 2번에 걸쳐서 반복되거든요. 거의 완전 첫 번째 부분이랑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장이 중요한 거죠. 이 곰브리치라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념 속에서 알고 있는 그 미술이 미술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로 오면서 무한히 미술이 확장이 되면서 이 미술이라는 게 내가 현재 알고 있는 바운더리보다 훨씬 더 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게 피부로 와닿으면서 느껴지는 시점에 아마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이나 현재까지 했던 작업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몰라서 작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미술도 있어요. 물론 형식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도라는 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도라는 거와 메시지가 다르다는 걸. 내가 의도는 있어도 메시지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의도가 없으면 굳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의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미술가로서 추구하는 어떤 그러니까 미적인 지향점, 미적 목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미술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바가 어떤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감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미술가들은 그런 본인의 의도, 지향점 이런 거에 꽂혀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본인의 그 작업을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더 확 다가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미술적인 노력을. 뭐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이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작업이나 제가 심사 당시에 했던 그런 생각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근데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저의 뭐 의도 내지 미적 지향점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림이라는 요 캔버스 네모 화면 안에 저는 그거를 그냥 제 작업이 존재하는 그냥 전제 조건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캔버스를 뭐 부정하고 뭐 평면적인 그 캔버스를 뭐 내가 부정하고 뭐 그걸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회화의 조건 자체를
그림의 조건 자체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는 걸로 저는 일단 기본적 전제를 깔고 들어갔고, 그럼 어쨌든 나는 그 위에 결국 내가 그리는 것이 평면의 어떤 그림이 될 것이고 이미지가 될 것인데,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겠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명한 뭐 추상도 있겠지만, 추상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뭘 저도 이게 아직 뭔가 이렇게 정립이 확실하게 된 게 아니라서, 근데 그 이미지들이 저는 구상회화를 하니까, 추상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걸 하니까, 근데 제가 그리는 그 대상들이 최종적으로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대상을 구성을 나중에는 하고 싶지만, 그 대상들이 좀 독립적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 화면의 어떤 요소로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사람이 3명을 내가 그린다. 그럼 이 사람 3명이 어떤 그림의 그 전체적인 틀의 목적 아래에서 구성물로서 뭔가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세계 자체가 다 독립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 그 방법을 회화적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단일한 대상을 지금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만한 화면에 뭐 귤이다 그러면 귤 하나만 이렇게 딱 그린다든지, 근데 그거를 어느 부분까지 화면에 뭐 크기나 위치나 배치를 해서 그릴 건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채색을 할 건지, 어떤 붓질로 할 건지, 어떤 인상이나 느낌을 줄 건지, 이런 많은 고민 지점들이 그거 하나만 하는데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화면 전체를 구성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아직 역부족이라 생각을 해서 하나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어떤 방식으로 회화적으로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이 조금 이어지면서 이제 작업도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떤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하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물론 저도 이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여전히 많고,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떻게 미적인 지향점이 이제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그러니까 미술 안에서만 갇히는 미술, 그러니까 미술을 위한 미술보다는 좀 사회, 현실, 뭐 역사에서 그거를 담거나 그걸 다루거나 하는 미술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방향이 있는 거야. 하나는 미술을 위한 미술, 미술에서 다뤄진 주요 테마나 주제나 어떤 중요한 쟁점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다루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거는 대중적이진 못하죠.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방식의 작업이고, 근데 어떻게든 현실을 다루는 미술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나 역사나 현실의 어떤 단편들일 수도 있고,
거대한 무언가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자기 작품 안으로 끌고 들어오죠. 근데 저도 그런 시도를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드로잉은 좀 해보고 머릿속으로 구상은 좀 해봤는데 이제 제대로 된 작업으로 만들어 본 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달을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미술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민에서 내린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 방향성이 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렴풋하게 글쎄요 이게 뭐 문제가 되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을 그리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잠깐 중단을 했는데 그 작업은 조금 이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민주화로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화 속도도 그렇고 굉장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이라면 발전일까 그런 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제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그 짧은 과정을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인 것 같거든요. 제가 사회 문제를 봤을 때는 물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런 민주주의 내지 뭐 평등 이런 사상이 역사적으로 그 처음으로 공적으로 등장을 한 건 그 이전에도 뭐 얘기는 나왔겠지만 공적으로 탁 이렇게 선포가 된 게 프랑스 혁명 때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예요. 그 1789년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 연도가 맞나? 아마 맞을 건데 그 이후부터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현대까지 몇 년이 있어요. 거의 200년도 넘잖아요. 이 200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프랑스도 뭐 이런저런 뭐 진통을 겪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긴 시간 동안 밟아왔는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그 시기를 보세요. 그거에 비하면은 절반보다도 더 짧게 확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작용이 안 나오겠어요. 그 긴 기간 동안에도 막 뭐가 반대도 있고 뭐 충돌도 있고 이러면서 막 그런 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작업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희생된 어떤 희생자들 의 그림을 그리면서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제가 회화로 다루어야 될지가 너무 민감한 문제고 고민이 많아서 아직 묵혀두고만 있는 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냥 훨씬 더 쉽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작업을 하시고 내가 작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저도 들어요. 그리고 작가를 하시는 분도 그런 의문이 계속 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내가 그래도 미술 작가를 하겠다고 그 학교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입시도 하셨을 거고. 그러면 그냥 4년까지는 나는 작가다. 나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고 작가를 할 거다는 마인드로 한번 쭉 달려보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업도 만들면서 반드시 내 작업에 필요한 공부 또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미술사 공부가 있는 거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막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저는 뭘 공부를 하냐, 막 제 얘기밖에 못 하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미술사 뭐 너무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 뭐 머릿속에 있고 뭐 모두가 알지만, 그냥 피상적인 거잖아요. 뭐 미술 하는데 뭔가 미술사 공부해야겠지, 당연히 해야지 라는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저도 그런 어설픈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필요하다 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시기에 제 동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동료들이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잘 맞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좀 미술사를 그 전과 달리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파면서 공부를 했던 거고, 뭐 돈도 많이 썼어요. 그거 공부한다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역사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 전에도 좋아했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냥 좀 약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인류 전체의 역사로 봤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건 이만한 코딱지인데, 그만한 시간 동안에 내가 살다가 가는 건데, 어떻게 유의미하게 미술 작가로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특히 세계사 공부. 그리고 이번에 뭐 학교에서도 세계사 수업이 있길래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뭐 세계사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미술사 공부하는 거랑도 연결이 또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에 대한 그 기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미술사 공부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사에 대한 큰 전반적인 공부를 빠르게 먼저 하시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뭐 전 개인적으로 수능 강의 추천합니다. 저는 아직도 봐요, 가끔 수능 강의. 그냥 뭐 팩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들을. 물론 거기에 뭐 다양한 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자의 관점이 끼어 있겠지만, 그런 걸 인식하면서 들으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전체의 서양의 역사를 좀 빠르게, 이런 흐름으로 왔구나, 저는 그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공부를 입시 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사를 공부를 하는 게 제가 마음먹고 공부를 했을 때 좀 편했던 거고, 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계사적인 지식이 계속 이렇게 떠올랐으니까, 미술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 공부, 그러니까 미술사 공부, 역사 공부, 그다음에 거기에 철학 또 있어요.
철학은 제가 좋아해요. 그냥 그런 쥐나는 책을 읽으면은 저는 좀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들이 자기 이론과 자기 세계, 자기가 바라보는 시대와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가는 그 과정이 너무 흥미롭거든요. 뭐 그래서 그리고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 미학, 예술 쪽에 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현대 철학자로 오면서. 그래서 미술 작업하는데도 내 작업이랑 연결 지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철학의 역사, 뭐 그건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작업과 맞는 어떤 철학자들의 철학, 내지 철학서 이런 것도 좀 뒤적거리면서 대충이나마 좀 읽어보고 막 꽂히는 게 있으면은 막 저번에 추천드렸던 책처럼 알랭 바디우 같이 그런 책들처럼 보기도 하죠. 물론 알랭 바디우의 철학은 제 작업과 큰 연결점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좀 삶의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공감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최근에 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가끔씩 문학도 굉장한 것들이 많거든요. 미술에 도움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철학이나 뭐 이런 역사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내가 머리가 좀 딱딱해졌다고 느꼈을 때는 이제 문학책을 좀 보고, 그러니까 저는 미술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의 싸움인 거잖아요. 주로. 근데 저기 글도 시각이 보면 글은 어쨌든 텍스트 언어 기반의 뭔가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개가 제가 작동하는 방식의 메인인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은 잘 모르겠고요. 시대가 영상 시대라서 뭐 영상 많이 보긴 하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뭔가 되게 굉장한 큰 감흥을 얻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 세 분야 있잖아요. 문과에 돈 못 번다는 문과의 세 분야, 문학, 철학, 역사, 그런 걸 좋아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 미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자본주의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악의 사종 세트를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인은 미술 내 작업인 거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끌고 와가지고 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글도 쓰고 뭐 헛소리인 게 태반이겠지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도 하고, 지금은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제 개강을 하면서 또 이제 슬슬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다시 봐요. 제가 말하는 거를 제 3자처럼 다른 사람 유튜브 볼 때 말하는 걸 보는 것처럼 되게 자주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런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록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하나의 작업의
연장선상이나 아니면 뭐 밑거름이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다. 이때 당시에 뭐 날짜나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이때 당시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비교적 좀 생생하게 육성과 그때의 제 모습이 담겨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의 추동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나에 빗대서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저 스스로한테도 유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나 혼자 이렇게 떠들려고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얘기를 막 이렇게 꺼내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는 저는 이 시간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서 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지금 벌써 56분이 지나가는데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56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이제 좀 적당히 하고 멈춰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마 이 시간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면 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러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 가실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된다. 어쨌든 그래요. 제가 56분을 찍었는데 이 56분을 누가 다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질 시청률 이런 거 막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영상을 점점 길게 찍다 보니까 막 요즘에 다 뭐 몇 초 쇼츠 이런 게 유행이죠. 많이 돼봤자 20분이 안 되는 10몇 분, 뭐 5분 점점 또 줄어들어서 이제 막 쇼츠로도 나오죠.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미술에서의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필두로 해서 미술가의 역할 뭐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말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제가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유튜브를 찍을 때 내가 이 유튜브를 찍었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가 말하는 걸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그게 그 시간이 그 보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무의미하다면 내가 유튜브를 찍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막 이제 막 그 영상 올리는 텀이 막 길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할 얘기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나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점점 더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그거에 또 대답도 하고,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또 전달드릴 게 있으면 전달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